종이 한 장 없이 73분간 회견을 했다. 몸 낮춘 윤, 시종일관 차분 진지. 미국 기자들처럼 대들었던 MBC의 이기주 기자. 여사의 그 디올백은 내로남불이 지금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네.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대들면 되는데 매우 예의 있고 의복도 잘 갖춰져 있었다. 저희가 가서 질문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방침이 진짜 이상해요. 공예 관심법 하는 것 같아. 무슨 원님 재판하듯이 내 이놈 뭐 이러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틀막 정권이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MBC 이기주 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녹화일 기준으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일 기자회견하고 1년 몇 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그 4년 임기 동안에 한 80회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헌법 2조 3항에 보면은 예. 대통령은 때때로 자신의 연방 국정 정책에 대해 나와 설명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예. 있군요. 헌법에. 그다음에 상원, 하원, 양원 앞에서 반드시 연두교서를 발표해서 올해 국정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설명을 하고 기자들이 또 대들고, 예. 가만 놔두질 않죠. 예. 떼거지로 몰려가서 계속 따져 묻고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수석들이나 장관들이 설명할 때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한테 결국 그리고 대통령이 도스태핑도 늘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최고 기록이죠. 150번? 그럴 150번 겁니다. 정도. 예. 미국 기자들처럼 대들었던 MBC의 이기주 기자. MBC의 이기주 기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기자회견이 이번에 21개월 만에 열리게 된 배경이 총선이 없었으면 아마 열리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완패를 하면서 이제 코너에 몰리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그런 배경에 비춰보면 기자들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답변도 대통령의 어떤 침대 축구식의 답변, 그리고 BBC 기자가 나중에 이렇게 소감을 말했지만 루즈한 답변을 들었다. 근데 이건 국민 시청자분들도 막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쉬웠습니다. 저는. 근데 침대 추가 예상이 됐으면 네. 질문을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오든지 아니면 협공을 하든지 이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 기자가 던지면 대통령이 불충분한 대답을 했을 경우 제가 원한 건 그 대답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질문 기회가 딱 한 번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협공 작전을 펴갖고 KBS가 이렇게 물으면 보나마나 이렇게 대답하고 슬그머니 빠질 텐데, 그럴 때 MBC가 벌떡 일어나서 그거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하고. 그렇지. 자기들끼리 기자단에서 사실 그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예. 기자단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여기에 자기들의 의견을 냈는지 모르지만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전혀 어떤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 출입처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대통령실에 남아 있었으면 어떤 질문을 가장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우리 기자들이 막 질문을 던졌지만 약간 그 낮게 질문이 나달처럼 이렇게 각자 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제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저를 지목을 해줬다. 네. 그랬으면 저는 이제 제가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도 늘 그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전 대통령이 과거 했던 발언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기사도 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21년 11월 5일 날 후보 선출이 될 때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외쳐서 많은 박수와 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꺼내는 거죠. 그렇지. 모두에.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 있다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하면서 약간 또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검사하시고 특검하실 때 뇌물도 받고 이런 사람들 많이 기소도 하시고 수사도 하셨는데, 그러면 여사의 그 디올백은 그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지금 와 있는 현상이냐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나 내로남불은 없을 거라고 했던 대통령이나 여사는 이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 내로남불이 지금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 같으면 던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그렇죠. 던질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게 마련돼 있는 인연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판을 깔은 거죠. 예. 그것도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밀려가서 하는 거니까. 예.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본인은 내로남불이라고 보진 않느냐, 이런 그렇지. 질문을 예. 하고 싶었죠. 저는. 아니면은 그렇지. 당신 말대로 하자면은 예. 검찰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은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라고 했는데 예. 지금 깡패짓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 뭐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예.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깡패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보복이 아니냐, 이거 물고 늘어져야 저 돼요. 후보 시절에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국민을 그렇지. 보호했느냐? 그렇지. 최상병 사건에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 그 처리 과정, 수사 과정에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는 있었느냐?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달라. 여론이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약간 몰아가기성 질문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자회견의 성립, 개최 배경이 총선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공손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왜 안 되니까. 예. 저도 예.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 당신의 위기입니까? 당신의 정부의 위기입니까? 국가 전체의 위기입니까? 모두 전 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도 위기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위기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딴소리 하면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게 제일 위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데 예.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기자 저희가 가서 질문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서 예. 이렇게 최경영 앵커랑 변상욱 그 대기자님이랑 이렇게 대담식의 질문을 티키타카로 했어야 좋았다. 이런 식이었어야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이 기자가 얘기한 그 질문을 했는데 질문 기회는 한 번뿐이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다음 대충 마무리하고 딴 걸로 넘어가려고 그럴 때 이제 보나마나 옆에 이제 수석이나 대변인이 지목을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네. 좀 지목. 왜 기자가 대변인의 지목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아.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면서 맞아요. 대통령한테 대들면 되는데 음. 우리는 질문하라고 지목받은 거는 기회는 한 번이고 다음 지목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비난과 그 뭐 그런 게 기자의 태도, 뭐 예의 이런 거였잖아요. 네 가지. 예의 범절 뭐 등등이 막 네 있는데 가지. 그 기준에 비춰보면 되게 잘 지켜졌다라고 매우 보이더. 매우 예가 있었어요. 매우 예의 네. 있고 태도가 아주 좋았다. 의복도 잘 갖춰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나이가 상당히 젊은가요? 어제 질문에 기자들이요? 나섰던 기자들의 어, 나이가? 몇 진이 일진입니다. 일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와대 그 대통령실 일진 기자들이 네. 그 각사 1인만 기자회견에 들어가고 일진 기자들이 이렇게 외람되게 하면서 공손하게 어디 가서 일진들만 딱 모이면은 사실은 그 부처의 장관이나 총리도 야 일진들만 모아놓으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쩔쩔매는 건데. 그렇죠. 일진 기자였다는 게 더 아쉽죠. 그렇죠. 네. 2년 전에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를 밝히면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였습니다. 세운다.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대통령께서는 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는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상명 특검에는 왜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태원 특검법도 반대.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가 두 번째거든요. 황당하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종부세를 낮추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 보면요. 10번째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요. 그래서 경찰이 곤봉으로 그렇게 때렸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을 축소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개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그 뒤통수가 따가웠을 것 같아요.
서서 질문을 할 때 대통령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 배석해 있는 수석이나 국민들에게 뒤통수가 따가웠으면 정말 다행이죠. 수석이나 비서관들이나 대변인이나 홍보서 이런 사람들에게 따가웠던 거죠. 맞아. 그동안 겨우 관계 개선 해놓고 좀 네.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렇지. 중이었는데 네. 이 질문을 했다가는 나의 전화도 안 받으면 전화도 안 어떡하지? 우리 받아주고. 회사에도 약간 불이익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나뿐 아니라 네. 뭐 우리 매체 이진 삼진 기자들도 취재가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이런 관계 설정에서의 그렇죠. 그 질문 한계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순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출입처라는 게. 출입처 문화. 네, 맞습니다. 근데 출입처가 진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네. 사실 긍정적이라면 그렇게 똘똘 뭉쳐갖고 혼자서 각각 뚫기는 어려우니까 기자 단으로 뭉쳐갖고 한번 뚫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질문 한 번 하면 마이크를 뭐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와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예. 그 마이크 없이 질문하면 뭐 방송에 담기지도 않고 그렇죠. 뭐 또 뭐 저처럼 막뭐 그렇죠. 난동을 부렸다는 등 뭐 그렇죠. 이럴 거기 그렇죠. 때문에 입틀막 당할 수도 있고, 네. 예, 입틀막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랜만에 열렸던 기자회견이고 특히 그 이전에 21개월이든 뭐 20개월이든 그 전에 이제 저의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상당히 그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기자회견에. 그렇죠. 또 보는 눈도 많고 예. 그래서 기자들이 그래서 더더욱 준비를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준비는 대통령이 더 잘해왔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은 시청률이 낮기를 바랬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덜 창피하기 이게 위해서는 질문하실 분 손 드세요 했을 때 손은 드는데 예. 손은 안 들 수는 없죠. 내가 안 그렇죠. 들고 있는 게 카메라 잡히면 그렇죠. 회사에서 아, 뭐 그렇죠. 질문도 안 해 뭐 이럴까 봐. 예. 그러니까 손은 들지만 예. 나는 좀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선 회피와 그런 부담은 아마 느끼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안 시키더라고요 당체 뭐 이렇게 하면 그렇지.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궁지에 대통령이 몰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애원까지 했잖아요. 이기주 기자는. 예. 아마 궁지에 몰리면 뭔가 이거를 그 궁지에서 꺼내주는 기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순치를 넘어서 부역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구역까지. 근데 저널리즘 언론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하고 시청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죠.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그 관계에 충성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입도 보도 못한 그렇죠. 예. 그러면 시청자들이 이렇게 답답해했던 국민들이 내가 묻고 싶었던 걸 안 물어주네 하고 되게 안타까워할 거 아닙니까? 답답해하고. 예. 그래서 초반에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질문 이제 최상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협치 방안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협치 방안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신뢰를 쌓아서 그렇지. 뭐 서로 잘 해보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 기회를 다시 받은 기자가 다시 최상병 특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흐름이 그 최상병 특검으로 좀 더 이렇게 몰아가듯이 해서 좀 더 코어를 빼는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뭐 조국 대표는 만나실 겁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협치 얘기를 하니까 확 김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단이 원팀이면 내가 준비한 질문 다른 거였지만 순서는 나한테 왔는데 앞서 질문한 것이 더 화끈한 의제였고 이제 대답이 틀렸다든가 불충분했으면 아까 아무개 기자의 뒤를 이어서 내가 추가로 질문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준비된 것만 딱 준비했다가 잘해서 카메라에도 잘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순서에 자기 거 읽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거 읽으면서도 수첩을 들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는지.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분위기 안 될 것 같아. 또 기자회견 안 할 것 같고 기자회견 하려면 또 한 1, 2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다시 이런 식의 기회를 받으려면 네. 도어 스태핑이 열려서 지목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 그 무작위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단계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이런 식의 패턴은 기자 질문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기회가. 도어 스태핑은 사실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덤벼들려고 준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도어 스태핑 하겠다고 나선 거는 참 그때 너무 자신감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도어 스태핑 예. 할래요. 뭐 이렇게 예. 자기네들이 먼저 나섰던 건데
아메리칸 파이 부르셨던 분이니까요. 예, 옛날 향수랄지.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이 예. 안 한 것 중에서 멋있는 걸 고르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지 본인이 네. 내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안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두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 없이 73분간 회견을 했다. 김건희 사과에 참모들도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KBS는 윤석열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 끼쳐서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회견 끝내려 하자 한두 분 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73분간 20개의 질문을 받았다.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은 몸 낮춘 윤, 시종일관 차분 진지. 예. 근데 KBS와 MBC를 비교하는 게 가장 극명할 것 같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 그냥 대통령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대통령의 말 위주로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 대비되게 MBC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로설 묻자 어떻게 대답을 했다. 그리고 비켜가고 피하고 기대 못 미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아예 헤드라인을 달았고요. 듣고 싶은 건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직접 나와서 마이웨이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에서는 팩트체크죠. 야당도 집권 시기 수사 중인 특검은 반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말을 팩트 아니다. 예? 팩트 아니다라고 팩트체크로 교정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언론의 역할인지는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타임지 같은 경우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긴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 전문을 다 내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32개의 항목에 대해서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팩트체크했고 다시 실어내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는 취재의 시작 지점이에요. 발화가. 그렇죠. 그 발화가 취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났으면 지금부터 어떤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달랐던지 세세한 분석 기사들이 지금부터 나오면 이제 흥미진진한 거죠. 저도 충격적으로 봤던 게 오바마 때인지 트럼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타임즈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 전문 기자들이 나와서 삐 저건 틀렸어. 바로 아 재밌네. 바로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삐 그냥 오바마나 트럼프가 트럼프 때인 것 같은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회견 도중에 삐 저건 틀렸어. 내가 지난번에 뭐 기사 쓴 대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거의 정말 1대1로 붙는 것처럼 SNS로 올립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가 얼마나 빠르냐면 한 1, 2분에 한 번씩 전문 기자들이 퍽퍽퍽 올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네요. 옆에서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한쪽에서는 전문 기자들 막 20년 차, 30년 차 기자들이 퍽퍽퍽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한 2, 30명의 기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편집국에서 그렇게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정말 언론사의 역량이구나. 그 예전에 예. 제작부장 할 때 한번 꿈꿔보았던 포맷이거든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엄청 들어. 진짜 고급 기자들이지. 네. 고급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대통령이랑 국민들이랑 대화하는 그리고 기자회견하는 그 순간에 계속 검증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어떤 연례적인 큰 행사에는 한 번쯤 그렇게 쏟아 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량을 갖춘 언론 전체를 하면 우리도 있을 거거든. 아까 말씀하신 팩트 체크라고 할 때 그 팩트가 예. 그 말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말한 사실을 말한 자체를 말한 건 팩트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 KBS 보도 이렇게 예. 좀 비판하실 때도 보면은 KBS가 팩트를 보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한 걸 말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하는 자체는 팩트잖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해주는 거죠. 예. 근데 그 안에 담긴 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또 따져보는 것도 팩트 체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보완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비겁한 변명 같은 건데 우리는 사실만 보도했을 뿐이다. 말을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우리는 언론으로서의 임무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맥락적 특히 현대 저널리즘에서의 그
맥락적 보도를 하지 않는 거는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방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죠. 예.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양심에도 꺼리낌이 많은 거지. 본인들은 알 텐데 사실은 본인 양심에 아유 이렇게밖에 보도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진실의 한 단면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시점에 놓치네? 이거는 다 양심에 걸릴 텐데. 적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예. 기자들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데 기자는 그런 기사를 보내라니까 송고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데스크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맡아가지고 빨리빨리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예. 팩트 체크해서 쏘아 붙이든지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없는 거죠. 기사 꼭지를 이렇게 안에서 수뇌부가 짤 때 편집부가 짤 때 그런 꼭지를 정해놨었어야죠. 미리. 그렇죠. 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까 대통령 발언 중에 뭐 팩트 체크하는 거를 한 서너 꼭지를 우리가 이번에 해보자라고 그렇죠. 해서 미리 준비를 사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점이 아쉽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팩트 체크할 거 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갖다 붙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상황에서는. 근데 의지는 없는 거죠. 그 헤드라인 아까 뽑아둔 것도 보면 원고 없이 73분 이거는 누구나 봤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팩트 맞네요. 네, 사과 표현은 즉석에서 나왔다. 이거는 기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제 대통령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사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배경이야 하면서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받아서 쓴 거란 말이죠. 그 대통령실 이거를 약간 좋은 뜻으로 미화하는 의미로 했을 그렇겠죠. 건데 네. 아니 김건희 여사 그 기울백이나 이런 거에 처신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를 그럼 그 전에 안 하려고 했었다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이거를 즉석에서 했다는 거를 뭐 이건 자랑이야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 그 전에는 사과를 총선 결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민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뭐 참모들이랑 뭐 회람을 할 때는 이 편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는 사과를 이번에 회견에서도 안 하려고 했구나라는 거를 좀 비판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사법상 네. 자수라고 할 때 범인의 자수라고 할 때 자수는 경찰이 이 사람이 이거의 범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범죄를 제가 저질렀어야 하는 게 자수고요. 그러네요. 경찰이 잡으러 가고 삥 둘러싸고 있는데 네. 슬그머니 걸어 나오면서 자수할게요 하는 건 자수로 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총선에서 진 다음에 밀려서 하는 건 사실 사과라고 쓰는 것조차도 뭐 하다가 이제 다른 와서 거죠.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즉석에서 했다면서 뭐 약간 대단한 의미를. 좋은 의미를 담아서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심중에 있는 거는 어떻게든 그 선임을 알아달라라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근거를 가지고 썼어요. 썼는데 그 중에서 그 근거에 그 사실의 근거에서 쭉 쓰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의혹 중에서 한두 가지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언론을 비난을 하냐면 일부러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중징계를 때리잖아요. MBC도 그렇고 다른 언론사들도 그렇고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뭐 그 시사 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지전능한가? MBC나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양심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과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인데 본인들의 선의는 무조건 홍보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고 이 사람들의 언론인들의 양심은 무조건 어떤 일부러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래서 허위사실로 형법으로 가짜뉴스고 형법으로 걸어야 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는 이게 지금 중세시대 암흑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멘탈리티 자체가.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계속 일관되게 그런 스탠스예요. 그 대통령 자체도 그렇고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한겨레 기자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멘탈리티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 멘탈리티가 드러난 게 예.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있고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도 안 됐거나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항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감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가를 흔드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보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국가 곧 자체가 되는 거죠. 아. 자기가 국정에서 행정수반을 맡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곧 국가라고 하는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쓰면 안 되는 말들이고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생각들이죠. 근데 놀랍도록 일관돼요. 한 2년 동안 보면 놀랍도록 일관되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 못 하고 있거나 그게 이제 검사들이어서 그러나 가장 기괴한 지금 기관이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심이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궁예 관심법 하는 것 같아. 네. 진짜 궁예 아니 기자들이나 MBC나 어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어떤 마음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독재 정권에서나 할 언론 통제가 분명한데 이게 민주사회 국가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러면 환장하는 거지. 어떡하겠어 이걸. 지금 가장 문제적 인물 중에 하나는 류일인 방심위원장이지만 최철호 위원이 KBS 출신인데 KBS PD 출신. 선거방송위원이 선거방송시민위원이죠. 평범한 가정주부 입장에서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해서 민망해서 받은 거고 참 당혹스럽고 참담한 상황이다. 그래서 너희들 중징계. 그러니까 이게 예. 그분이 그 공원련을 지내셨잖아요. 공원련에서 그걸 지내시고 공정 언론 언론 무슨 연대인가 공정 있어요. 언론 무슨 연대라고 연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 또 추천도 받고 해서 들어오셔서 이번 선거 앞두고 어제 5월 9일자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 아 그래요? 한 50일 정도 선거 앞두고 활동하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징계를 저희 뭐 중징계를 뭐 30건인가를 했는데 MBC에만 17건을 하고 대부분이 이번 징계받은 게 뭐 CBS 라디오도 그렇고 다 그렇죠. 대통령과 그 여사 관련된 보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의 그 징계할 때 회의록 같은 데 보면 표현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좀 조명을 받았지만 난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 다른 위원도 나도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징계가 되게 많아요. 징계 그러니까 사유에. 그게 그럼 징계에서 근거가 예. 되는 거예요. 느낌 받은 대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느낌적 징계구나. 예. 예. 어쩐지 내 건도 하나 징계가 올라왔던데. 아 그랬어요? 예. 뭐 올라왔어요? 거부권이라고 흔히 표현해왔던 대로 표현을 했더라면 네. 이 사안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한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네. 굳이 거부권을 쓰지 않고 제2요구권이라고 자꾸 쓰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물타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맞네요. 뭐 맞는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는데 앵커가 예. 거부권이란 단어는 제2요구권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야 한다는 또 다른 쪽의 입장을 그 자리에서 수정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래서 프로그램이 징계에 올라갔죠. 진짜? 근데 이 징계 이게 진짜 이틀막 정권이구나. 징계 사유에 보면 조항에 네. 공정성 위반, 객관성 위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자의적 판단이죠. 공정성의 기준이 뭐 어느 지점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숙고와 숙의가 필요한 징계인데 그 이분들이 무슨 원님 재판하듯이 내 이놈 뭐 이러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중징계를 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그 최다 징계를 지금 MBC가 받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중징계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뭔가 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네. 가봤어요? 어디요? 방심이 끌려가 봤어요? 방심이는 안 갔죠. 아, 언중이는 가봤어요? 언중이는 갔죠. 언중이만 가도 부담스럽잖아요. 아, 부담스럽죠. 그나마 거기는 중재하는 곳이니까 판사님들이 아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방심이 가면은 지금 이 기자 얘기한 대로 네. 내가 그렇게 못 느꼈다니까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오는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박박 우기고 또 네. 방심위원들은 언론사 자기가 그래도 해봤다고 고참이라고 이제 그렇죠. 찍어 누르거나 네. 나 박사야 언론아 하면서 이제 학위 가지고 찍어 누르거나 그러니까 이게 대개는 부장들이 가는데 그거 끌려가면 이게
자기 검열이 되더라고. 예. 돌아오면 그래 여기서 그냥 제2요구권이라고 한번 써주는 것도 괜찮지 하면서 쓸 수 있어. 더군다나 부장님은 끌려갔다 온 부장님은 기자권이나 기자의 기획권이 올라오면 기왕이면 이런 식으로 기획하지 말고 조금 좀 흐릿하게 완화해서. 그러니까 도미노식으로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쭉. 더군다나 기획조정실하고 심의실. 네.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 가서 감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명서를 엄청나게 잘 써야 돼요. 음. 이것도 엄청난 게 감점을 방심위에서 받아놓으면 방통위 가서 나중에 또 제어가 때 문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 방송사의 자기 검열을 불러일으키려면 도미노식 자기 검열을 불러일으키려면 그냥 되든 안 되든 다 불러다가 계속 진술시키고 그러는 게 최고죠. 근데 정권의 방송 장악을 어떤 완성시키기 위한 근거들, 토대들을 하나하나씩 억지로라도 네. 그 돌들을 쌓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8월 되면 8월이죠. 네. MBC 같은 경우는 이사에 바뀌는 게. 8월 12일이 임기가 끝납니다. 현임 이사진의 임기가. 그러면은 MBC 사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8월 12일은 어차피 다가올 거고요. 8월 12일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다들 담담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담담하게 있는데 예. 뭐 그거에서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은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겠죠. 8월 12일 이후 상황을 보자는 거고 항상 지금 이게 87년 체제 이후의 문제가 예전처럼 막 총칼로 이렇게 군화발로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절차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을 해서 예. 그 절차대로 진행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통제하고 이게 장악하고 그렇죠. 탄압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잖아요. 음. 그 지금도 얘기한 그 선방이나 뭐 방심이나 이런 것도 구성이나 설치는 다 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MBC도 8월 12일 날 뭐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KBS와 YTN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상 장악됐다고 볼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MBC도 걱정이 많죠. 그 절차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절차는 따르면서 이런 결과를 내려고 할 게 보이니까 그리고 걱정을 이제 하고 그 방향을 이쪽으로 이제 튼단 말이죠. 틀 네. 때 그렇게 틀면이라고 할 때 이제 나오죠. 저 사람들이 할 때 벌써 우리가 제재와 심의 받아갖고 징계 먹은 게 수십 건이야. 그렇지. 이런 불공정을 어떻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 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 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할 거고 요새 MBC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예. 가면은 조화, 현수막. 현수막. 시작해서 KBS랑 근데 KBS 랑 KBS는 그 그러니까 감장이 3개월 정도 감장이 얘기했어요. 있고 네. 인도가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화를 딱 발라놓으면은 이게 조화가 둘러싸고 있죠. 둘러싸이잖아요. 네. 근데 MBC는 와 보시면 상암동이 광장으로 돼 있잖아요. 광장이지. 그러니까 둘러쌀 수가 없어요. 아, 둘러쌀 수가 없다. 광장 한 가운데 예. 모호하게 있긴 해요. 이렇게. 모호하게. 근데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 뚫고 지나가면 MBC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MBC 지형지물도 좋네. MBC KBS 보다. 노동조합에서 저만한 화면을 탁 해놓고 네. 이번 주에 불공정 방송 하면 이제 갑자기 내 얼굴이 아, 뜨기도 하고 그것도 있어요? 노조에서 그걸 합니다. 그런 예, 것도? 삼노조, 보수노조에서 했는데 선거 다음 날 철거했어요. 선거 다음 끝나고 날. 나서. 선거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MBC는 그러니까 운이 좋아. 운이 이번 좋아, 주에 지금. 불공정 방송하는데 가끔가다 어. 내 얼굴도 확 나오고 하면 가슴이 좀 뜨끔뜨끔. 그러니까 어제 MBC라도 대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 기자회견에서 그 BBC 기자도 나중에 나 질문 기회 더 있었으면 언론 네. 장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할 줄 알았다 그 질문을. 네. 근데 안 나오더라. 안 나왔지. 이런 게 되게 아쉬웠다고 표현을 하던데 저도 그게 아쉬웠어요. 압박을 받는 회사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 회사들은 질문권이 없었고. MBC 같은 경우는 제휴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MBC의 존립과 관련되는 거라서 글쎄 그것까지 건들 수 있을까는 싶긴 한데 그러니까 MBC가 이게 지형지물이 좋다니까 괜찮아. 그래서 KBS보다는 훨씬 더 방어하기가 유리해. 네. 행주산성 같은 그런 형국이야. 연합뉴스는 어차피 300억이 걸려 있으니까 네. 300 몇십억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뭐 꼼짝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근데 어떤 수를 확 갑자기 또 MBC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생각하지 못한 행정적인 뭐 어떤 거를 건들 수도 있을 거는 같긴 해요. 워낙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런 수들이라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EBS 같으면은 예. 이사장이 2,000원을 더 썼다든가 뭐 이런 거라도 잡아낸다든가 2,000원 더 쓴 거는 우리의 코미디잖아요. 이건 아무리 밥을 봐도. 먹는데 왜 관내에서만 먹지 관내를 벗어나서 카드를 써서 밥을 먹었냐. 교육계 관계자 5명을 만나서 15만 2천 원을 썼대요. 2천 원을 초과했다는 게 문제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 카드 사용 내역하고 자꾸 비교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00원을 더 썼는데. 그리고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금 부사장으로. 부사장으로 부사장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을 MBC에서도 뭔가 이제 이 사진을 뒤져보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를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명분을 찾는 게 어렵지.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일보잖아요. 문화일보 출신이 맞고 EBS 같은 경우는 월간조선의 김성동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걸 이제 취임식 때 쓴 분인데 만약에 MBC가 장악되면 MBC 내부 인사 과거에 김재철이나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실까요? 충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령? 뭐 그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아직 아직도 많이 회사에 있긴 있겠죠. 하죠. 예. 아, 일부는 그렇구나. 이번에 국회로 진출도 하셨고 네. 예. 아, 또 국회로 진출 안 한 사람 중에서 그 당시에 본부장 국장을 지낸 사람들은 뭐 많을 테니까요.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이명박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지낸 사람들. 이번에 당시에- 국회의원 떨어진 분들도 있을 수 들어올 있고. 수 있죠. 네. MBC 출신들 꽤 있던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정연대 출신들이 많이 가시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나 단합된 어떤 뭐가 있으니까 아, 공정연대 출신들도 언론인들이나 다 뭐 방송인 출신들도 꽤 있네요. 예, 많죠. 예. 기대가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MBC가 KBS보다는 이제까지 역대 한 10년, 20년 보면 싸움은 더 잘했거든요. 그건 그거야 뭐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쉽게 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형국 자체가 정치 형국이 192석의 야권,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코가 석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게다가 또 해? 언론 자유지수가 이렇게 62위까지 떨어졌다는데 KBS 장악하듯이 EBS 장악하듯이 또 한다. MBC를 이게 될까요? 방통위가 지금도 2인 체제거든요. 네. 2인 체제인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2인 체제에서 그동안 또 다 해왔잖아요. 다 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정권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상병 특검도 지금 이른바 메이저 매체 중에서는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MBC만 거의 유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냈었고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너무 꼴보기 싫을 것 같아. 최상병 네. 특검이나 뭐 그 네. 수사 과정 박정훈 대령 문제나 이종섭 대사 문제를 단순히 그 해병대와 국방부 문제로 남겨놓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겨와서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안을 크게 봐야 된다라고 한 게 MBC죠. 그래서 아젠다 세팅을 해버렸거든. 네. 근데 아젠다 세팅을 못하게 하고 MBC만 입틀막을 시킬 수 있다면 정권 연장이랄지 뭐 3년 버티기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 유지에는 언론과 방송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 되죠. 예. 예. 그 누가 페북에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음. 아니 자기네 동료 언론사들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 보고도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언론 통제와 언론 탄압의 이 부당한 역사적 과오가 실제로는 그 원죄는 언론한테 스스로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이 스스로 불러온 문제 아니냐. 누가 페북에다 대통령실 비판도 수석이 썼더라고요. 수석 비서관이 농담이라는 전제로 백할? 쾌칼이란 발언을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예. 배경에 그런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그러면서 MBC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렇게 거잖아요. 얘기했으니까. 예. 아휴. 근데 공영방송 이사회를 어떻게든 좀 독립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방송 3법이
지난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랬지만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때도 이 지금 정당 5명, 방송 미디어 학계 6명, 직능당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독립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면 발전은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발전한 거죠. 저는 이제 예. 정당이 5명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예. 정당이 5명 들어가려면 전체 이 크기가 30명이 40명으로 커져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방송 미디어 학회는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을 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고 예. 직능단체는 그 안에서 봉급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시청자위원회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당과 방송인들의 구성인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 저기에 실제로 농민 대표, 장애인 대표, 애 키우는 어머니 대표, 교사 대표, 교수 대표, 학생 대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영방송이라면 뭐 민영방송은 따지지 않고 공영방송이라면 저 파일을 키운 다음에 정당 대표는 원내 정당이니까 당연히 한 명씩은 오라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반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 시스템인데 저 정도라도 펼쳐진다면 아이고 한결 낫긴 난데 저거보다는 파일을 키운 다음에 시민 대표가 더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직능단체 별로 나눈 것도 저는 이게 왜냐하면 뭐 기자나 PD 단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국은 기술 쪽도 있고 경영 쪽도 있고 예. 그런데 스텝 조직과 기자 PD들은 이해관계가 다르죠. 다르죠. 예. 구성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약한 골이거든요. 약한 약한 거리요. 골이. 예, 고리더라. 방송 미디어 학회도 약한 골이고 그렇지. 교수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시청자위원회도 뭐 일반 시민 같지만 대부분 또 이렇게 뭐 법 변호사나 이런 분들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말한 선거방송위원회도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하지만 다 그 약한 고리들이에요. 들으시는 분들은 교수가 뭐 이렇게 약할 게 있어라고 하지만 교수님들도 다 정부 프로젝트하고 네. 그럼요. 예, 네. 공적 프로젝트 따가지고 다 방송사 연구하고 프로젝트는 얼마나 그렇죠. 방송사 프로젝트만 네. 해도 돈이 네. 얼마고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지금 KBS 이사회가 7대 네. 4인가요? 그리고 MBC가 지금 6대 3 이런데 이런 구조도 사실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운영돼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 공영방송 환경이 바뀐다라고 말은 하긴 어려워도 좀 개선될 수는 있겠죠. 지금보다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단은 뭐 법제화를 해서 나중에 개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논의를 또 하면 논의만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긴 하죠. 공영방송은 네. 공적인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공적인 통제 기구와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할 때 그거는 결국 정당은 아니고 몇몇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은 넓혀가지고 시민 다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KBS도 사장 뽑을 때 획기적으로 한번 시민들 평가단이 들어가기도 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왜냐면 그렇게 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네. 하면서 계속 수정하고 매뉴얼이 고쳐져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거니까 힘들죠. 근데 한두 번 하다가 힘들면은 시청자들하고 시민들한테 맡겨봤자 시끄러 하면서 이제 또 정치가 다시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정보가 없어요. 네. 정보가 없어요. 시민들이 판단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빤한 인사인데 그 빤한 인사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단점. 그리고 그 빤한 인사들이 사실은 외부의 어떤 세력과 결탁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정치 세력과 결탁돼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시민 예. 대표 30명 정도가 저렇게 공적 통제 기구인 이사회에 우르르 들어가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거기 정보들을 다 나누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뭔가 그렇죠. 축적된 정보에 의해서 좋은 판단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힘들죠. 차라리 뭐 시청자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한 50명 정도 그것도 수기 괜찮고. 민주주의 하듯이 여러 그 정말 뭐 농민, 뭐 노동자, 뭐 변호사 여러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KBS나 MBC에 관해서 충분히 안 다음에 계속 학습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학습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지난번에 연금 투표 하듯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지금은 저건
지배 구조에 관한 거니까 이사회로 돼 있는데 네. 얘기하신 대로 그걸 방송운영위원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명, 70명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사회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해서 트랙을 나눠가지고 투 트랙으로 해서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저렇게 저 정도로 하고 예. 이쪽은 운영위원회가 직능별 대표들이 잔뜩 들어가서 예. 구성을 할 수도 저도 있는 시민 대표단에 대해서 단점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학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언론기관에 맞아. 대해서 예. 잘 몰라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모집이 됐다거나 갑자기 참여하시겠습니까? 연락을 받고 왔는데 이 곳의 어떤 조건이나 현상이나 지금 문제가 뭔지 이런 등등을 모르는 상태로 자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류가 자꾸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 대표단보다는 그 말씀하신 어떤 오랜 기간 학습을 하는 수기 기관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거의 10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되잖아요. 특히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만 들어오면 이렇게 공영방송 언론 탄압 때문에 공영방송 어떤 존립 자체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요. 그러면서 보수 정권만 되면 정당 그렇죠. 국회의원들이나 와서 딱 들더니 뭐 빨간 딱지, 뭐 변상욱 그래서 뭐 네. 딱지 붙잖아요. 파란 딱지, 빨간 딱지 붙였고 이 사람 몇 번 출연, 예. 최경영 최강 시사에 예. 패널 구조가 여기 몇 번 출연, 뭐 예. 이렇게 해서 방심이 나와서 PD 나와서 왜 섭외가 이렇게 됐냐 설명하라 소명하라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뭐 진보 정권은 항상 전체 언론을 보면서 이걸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개선 사항이 뭔가를 갖다 이제 따지게 돼서 그렇죠. 전체 시스템에 관한 법제를 바꾸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뭐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나온다든가 언론 선진화 방안이라는 게 그다음에 기자실의 폐쇄와 뭐 브리핑룸의 설치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언론들은 이제 기득권이 조금씩 이제 깎이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고 보수 정권은 일단 선거에서 내 편 들어줄 사람과 안 들어줄 사람들을 구분한 다음에 예. MC 같은 경우는 좀 포기하고 저거 계속 두들기고 있어야 되고 KBS는 시청료 가지고 한번 협박도 하고 예. 연합뉴스도 한번 300억 가지고 협박도 한번 해보고 다 스펙트럼을 달리한 다음에 각각의 전략으로 접근해 가지고 뭐 조선 같으면 광고도 좀 많이 드리고 정부 광고도 예.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접근한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논설위원 출신이 들어와가지고 경영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4천 명의 직원들과 그 기자와 PD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무슨 방송의 미래에 관해서 뭘 알아요? 이런 분들이 저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황당해요. 이런 아마 것들이. 방송위원회, 네.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바뀌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됐지만 그때 그 이사진과 위원진들을 다 한번 살펴보면 신문사 출신들이 상당수일걸요. 그러니까요. 방송 출신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이러니까 뭐 방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정치권이고 그리고 그 거의 번번이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그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미래가 없다, 뭐 혁신을 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보수 정치인들이라고요. 보수 정치인들이든 진보 정치인들은 네. 정치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결국 신문의 논설 또는 신문의 칼럼, 그다음에 네. 신문 기사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친했기 때문에 방송 유관 기관에도 신문사 출신들이 엄청나게 등용이 되고 중용되고 했던 거죠. 그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방송법이 저렇게 약간 왜곡된 채로 갔다간 다시 거부당하고 다시 오고. 재논의를 해서 22대에서는 좀 제대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이번에 같아요. 새로 들어간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12명? 예. 12명.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언론인 출신이 한 그래도 역시 30명은 있겠군요. 야, 그러나 잘 해낼지. 아무튼 뭐 젊은 새로운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있으니까 기대를 걸어봅시다. 이 언론 자유주의 지수가 62인데 이게 가봉, 감비아, 코트디부아르, 가봉. 가나, 라이베리아보다 우리가 언론 자유 지수가 낮군요. 낮죠. 네. 낮죠. 네. 나은 게 아니라 낮죠. 네. 근데 이제 현실이죠. 네. 이제 국회 없는 기자회 매년 나오는 그 통계죠. 예.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일단 가겠죠. 한 60, 한 3위, 5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죠, 결국? 말씀하신 네. 그 보수 정권 때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얘기하셨는데 이 언론 자유지수도 공교롭게 같이 그때마다. 그때마다 급락을 그때마다.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반성할 건 언론 자유 지수가 높고 언론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뭔가를 안 해. 그리고 그럴 때는 불만들이 또 불만만 많아요. 많아. 불만이 많아요. 왜 또 뭐 우리 또라 개혁하라고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네. 불만이 더 높죠. 근데 뭐 혁신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자기 구조조정이랄지 진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될 때가 오히려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특히 어떻게 방송. 보면 경제와 기술에 의해서 언론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얼마 전에 제일 가슴이 좀 뜨끔하면서 아팠던 기사가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구글 쪽에 이쪽에서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존 방송사들보다 이제 앞서고 있다. 뭐 그렇더라고요. 추격 당하고 있다. 이런 네.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언젠가는 뭐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한테 방송 자체가 장악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말 뭔가 심각한 이슈인데 전혀 의제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 비선 이슈라든가 아, 이런 것들은 언론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입에서 어떤 발화가 시작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걸 받아 적는 게 기사의 완결이 아니라 거기가 기사의 취재점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은 기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이렇게 10년 단위로 보수 정권이 또 오고 할 때마다 뭐 사후 검열식의 징계나 편성 개입 같은 그런 경영의 압박 같은 식의 탄압이 올 때 이 언론 지형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편성 개입이나 사후 검열이 없어야 언론 자유도 지켜지고 언론 자유 지수도 다시 올라가고 이 나라 언론 환경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다. 그때 대통령 기자회견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